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을 또 들으시게 되는데 정말 열심히 안 들으시겠죠? 그래도 2주 동안 너무 출석 체크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켜놓고 막 딴 거 하고 막 그러지 말고 일종의 좀 역사 교양을 좀 쌓는다. 그런 생각으로 수업을 즐겁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 못 봐도 되잖아요, 어차피. 그죠? 그러니까 좀 교양을 쌓는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국혁명, 그리고 뭐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사실 이제 혁명 중에 혁명 하면은 혁명의 대명사, 프랑스 혁명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는 미국 혁명을 먼저 공부하고 프랑스 혁명을 공부하는 게 맞는데, 뭐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프랑스 혁명부터 공부를 하겠고요.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어떤 중세 봉건제의 잔재가 이제 청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로 이제 대변되는 어떤 근대 사회를 열었던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들은 여러분 나중에도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두세요. 자, 그럼 한번 혁명이 어떤 과정으로 발생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경입니다.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서 구제도라는 것은 옛날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분제도를 의미해요. 그럼 당시 프랑스의 신분제도가 어땠느냐? 자, 여기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딱 봐도 되게 불합리한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맨 앞에 계신 이분 성직자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계신 분 귀족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힘든 분,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등골이 빠지고 있죠. 평민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신분이 존재를 하고요. 이 프랑스에서 각각의 신분은 이렇게 1신분, 2신분, 3신분으로 구분되어서 이 1신분과 2신분이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1신분하고 2신분의 어떤 비율을 보시면은 전체 인구의 2%가량밖에 안 됩니다. 매우 소수죠. 그런데 이 소수가 전체 토지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이 불쌍한 평민은 98%에 해당하는 평민은 세금 부담은 엄청나게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의무는 많고 권리는 없는 전형적인 이제 착취당하는 그런 계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런 평민들은 이런 특권 계층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평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평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일단은 이런 모습을 떠올리시겠죠. 네, 대다수는 이런 농민입니다. 하지만 평민에는 누구도 포함되느냐? 바로 우리가 시민이라고 부르는 계층이 포함이 됩니다. 상공업 계층이죠. 이들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농민하고는 달라 보이지만 프랑스의 당시 신분상에는 3신분으로 평민에 속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했고 그 다음에 계몽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런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도 있다. 이런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종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왕이 이제 루이 16세였습니다. 루이 16세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너무 엉망이 된 거예요. 왜 엉망이 되었느냐? 일단 궁정 생활이 너무 사치스러웠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맨날 비싼 걸로 왕실을 이제 장식하고 뭐 먹는 것도 맨날 비싼 것만 먹었었겠죠. 근데 사실 그 돈은 루이 16세가 많이 썼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루이 14세가 정말 돈을 많이 썼어요. 일단 베르사유 궁전 지었죠. 그러면서 여러 이제 프랑스의 재정을 고갈시킨 사실상 장본인이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피해를 루이 16세가 입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쓴 돈이 또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는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대표적으로 참가했던 전쟁이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영국하고 싸우는 전쟁인데 이때 프랑스는 뭐 영국을 무조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만 지면 좋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미국을 지원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미국은 땡큐죠. 하지만 프랑스는 돈은 돈대로 쓰고 얻은 건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루이 16세는 이 부족한 재정을 어떻게 채우지? 세금을 또 새로 걷어야겠는데 세금을 새로 거두기 위해서는 의회를 소집해야겠구나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스토리만 보면은 사실 영국 혁명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우리가 영국 혁명도 결국 찰스 1세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했다가 결국 의회하고 투닥투닥 거리다 결국에 죽게 되는 그런 스토리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시작도 결국 돈이 부족해서 일단 의회를 소집을 했다가 벌어지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시민계급 같은 경우에는 요 의회가 소집되기를 기다렸겠죠. 왜냐면 이제 의회에 나가서 자기들이 그동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의회가 소집이 됩니다. 프랑스의 의회는 전국 신분회라고 하고요. 각 신분의 대표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총 3개의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부회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이 프랑스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영국의 의회랑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의회는 거기도 이제 자주 모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과거의 어떤 대헌장으로부터 비롯된 왕권을 우리가 제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반해 프랑스의 의회는 훨씬 힘이 약해요. 실제로 이때 모였던 이 3부에도 170년 만에 모였다라는 것을 봐서는 의회가 사실상 거의 뭐 형식적인 기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오랜만에 의회가 소집이 된 만큼 가장 누가 지금 벼르고 있다? 평민 계층이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부유한 평민인 시민들. 얘네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얻지 못했던 정치적 권한을 이번 기회에 요구해가지고 얻어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의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의회의 방식이 또 독특해요. 일단 각 신분별로 대표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성직자의 대표들, 귀족의 대표들, 그 다음에 평민들의 대표들. 그래서 보통 평민들의 대표가 전체 의회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평민이 98%인데 의회에서는 절반의 목소리밖에 못 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상 절반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녁을 뭐 먹을지를 투표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투표를 하게 되냐? 성직자 대표단들끼리 일단 회의를 하고요. 귀족 대표단들끼리도 회의를 합니다. 평민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각 신분별로 한 가지씩 골라요. 자, 우린 짜장, 귀족도 짜장, 그리고 평민이 우린 짬뽕인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2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평민들 입장에서는 열이 받겠죠. 우리가 지금 의회 구성에 거의 절반인데 지금 그냥 신분별로 한 표 한 표 한 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은 아니 그냥 여기 대표단들 수대로 투표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되지만 거부를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평민들이 따로 모여서 의회를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국민의회입니다. 자, 이 같은 평민들의 행동에 왕과 귀족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건물을 폐쇄해 버리는데 이 평민들이 거기서 이제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이제 테니스장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일종의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지금 이런 불합리한 헌법은 폐기하고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까지 우리는 해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엔 루이 16세가 이거를 받아줘야겠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회를 이제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성난 군중들이 우리의 의견을 대변하는 이런 국민의회를 정부가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생각에 어떤 정부의 그동안의 압제의 상징과도 같았던 감옥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스티유 감옥이고요.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정부군과 한 차례 이제 맞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국민회를 지키면서 감옥에 갇힌 어떤 정치범들을 석방하고자 했던 거고요.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권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리에 보시면은 이제 프랑스어로 돼 있어서 못 읽겠죠. 주요한 이제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고 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정부에 대한 저항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재에도 많은 국가들이 기본적 가치로 두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을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중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갖지 못했던 자유라는 개념, 평등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 어떻게 보면 이제 근대로 가는 되게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새로운 헌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헌법상 이제 프랑스의 정치 체제는요, 왕정 대신에 입헌군주제로 가게 돼요. 하지만 이제 입헌군주제로 간다고 하는 거는 약간은 변화가 아주 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영국과 이제 비슷한 거긴 한데 왕이라는 존재를 없앤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타협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자리는 좀 유지를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권한을 제약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새로운 헌법에 입각해서 대표를 다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의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입법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입법의회가 구성이 되자, 자, 당연히 이제 평민들은 기존보다 좀 나아진 그런 어떤 나라의 분위기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겠죠. 물론 이제 그림에서 표현되는 것만큼 갑자기 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군중들에 의해서 왕권이 예전에 비해서 제약을 받는다라는 사건은 당시 유럽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었던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은 야,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랑스에게 계속해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프랑스에 있었던 여러 시민들, 군중들이 야, 저렇게 우리가 간섭을 당하느니 이 혁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먼저 공격하자. 우리가 원래 싸울 때 먼저 때리면 이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우리가 혁명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프랑스가 유리하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싸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전쟁은 초반에 프랑스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전쟁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때 결국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른바 바렌 사건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 이 명칭은 등장하지 않지만 내용은 나옵니다. 자, 내용인즉슨 당시 루이 16세가 부인의 어떤 제안에 따라서 오스트리아로 탈출을 하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친정으로 가서 도움을 받자라는 거였죠. 근데 당시 오스트리아는 프랑스하고 전쟁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는 달가울 리가 없는 겁니다. 일단 시민계급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입헌군주제를 실시해서 어쨌든 왕이라는 그 자리를 지속시켜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회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입헌군주제 주장했지만 많은 이제 혁명 세력들이 왕이라는 존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반 군중들도 왕이 우리를 버리고 오스트리아로 가려고 했다는 사실에 엄청난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왕을 믿지 못하게 되고요. 국왕이 혁명을 방해하려는 이제 반혁명 세력으로 규정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결국 군중의 분노는 얼마 안 가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일단 전쟁으로 지금 대외적으로도 되게 불안한 상황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다가 혁명도 일어났지만 사실 그 개혁의 속도가 되게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권력을 잡았던 이 입법의회의 구성원들은 온건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민중들이 원하는 그런 개혁 정책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제 방금 전에 했었던 바렌 사건까지도 터졌죠. 그러니까 결국 군중들이 이게 혁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왕부터 처리를 해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이 루이 16세가 거주하고 있던 튠르리 왕궁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왕권은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끝나지 않았겠죠. 자, 결국 루이 16세는 여러 가지 이제 죄목을 붙여서 우리 그 유명한 단두대라는 이제 처형 도구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루이 16세만 죽었던 게 아니죠. 루이 16세의 부인이었던 이 마리 앙뚜아네트도 얼마 안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뭐 당시에는 폭군의 대명사, 그 다음에 뭐 악녀의 대명사 이렇게 불렸던 두 사람이지만 사실 지금의 역사가들은 다른 평가를 내립니다. 특히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경우가 당시에 너무나도 불합리한 평가를 받았었죠. 잠깐 이제 이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프랑스로 넘어온 사람이었고요. 상당히 성품이 훌륭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루머에 휩싸이면서 군중들의 분노를 자아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당시 이제 며칠을 굶은 여자들이 궁궐 앞에 와가지고 시위를 하게 됩니다. 먹을 거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야, 빵이 없으면은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그 당연히 사람들은 와, 저게 정말 미쳤구나, 현실 감각이 없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혁명에 기름을 들이분 그런 사건으로 이제 지목이 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죽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죄목을 낭독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사실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근거들을 가지고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을 시켰던 거죠. 근데 역사 속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남성 중심의 역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성들에게 어떤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중국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자세히 기억은 못 하실 텐데 이 나라가 망할 때마다 어떤 그냥 정치가 부패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민족의 침입 이런 걸로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누가 있냐면은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뭐 경국지색이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기울어뜨릴 만큼의 미모다. 그래서 항상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왕과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악행을 저지르고 그 나라가 망하는데 일조했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을 보면은 어떤 여자 때문에 역사가 어그러지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근데 대체로 대부분의 그런 일화들은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희생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물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없었던 일들도 정말 많이 지어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양사에서는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희생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이 되면서 이펑 군주제는 당연히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시민 계층들 중에서도 조금 온건한 사람들이 중심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죽이진 않았던 거죠. 하지만 로베스피에르는 매우 급진적인 인물입니다. 당시에도 루이 16세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왕을 처형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격한 일입니다. 웬만하면 하질 않아요. 영국도 찰스 1세를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 뭐 크로멜이라든지 제임스 2세는 죽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베스피에르는 야, 국왕이 무죄면은 이 혁명이 유죄야 라는 논리를 펴서 결국 이제 밀어붙여요. 루이 16세의 처형을. 자, 그러자 주변 나라들이 또 깜짝 놀라죠. 야, 이거 진짜 프랑스 가만 놔두다가는 우리나라까지 불길이 튀겠구나. 그래서 영국, 뭐 오스트리아, 막 프로이센 이런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프랑스를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프랑스 힘들어지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프랑스는 입법의회를 해산시키고요. 다시 의회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국민공회입니다. 그 헌법을 다시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중심 인물은 로베스피에르였겠죠. 자, 이 로베스피에르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 혁명에서의 어떤 크로멜하고 어느 정도 흡사한 면이 있는데요. 이 로베스피에르는 상당히 이제 민중 친화적이었던 인물로 보이기는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 혁명 세력의 중심들은 같은 평민이지만 어떤 시민 계급의 재산이라든지 자기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농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선거권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은 갖지만 뭐 농민들은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로베스피에르는 그냥 모든 성인 남자에게 투표권을 주려고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급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급진적이어서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같은 혁명 동지더라도 조금만 자기랑 어떤 노선이 다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다 혁명의 반대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되게 과격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안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판단하는 거예요. 너 반혁명을 저질렀어. 너가 하는 행동 지금 혁명에 반대하는 거야. 사형.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보내게 되고요.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적들을 계속해서 만들게 돼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지지도 계속해서 떨어졌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로베스피에르 수많은 개혁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포 정치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질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인데 결국 자기가 루이 16세를 죽였듯이 본인도 그 단두대에서 결국 희생을 당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게 총재정부라는 겁니다. 보시듯이 5명의 이제 지도자가 공동으로 이끌었던 그런 시스템이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은 지금 대내적으로는 로베스피에르 죽고 하면서 혼란스럽고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계속해서 혁명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얘네들은 어땠다? 너무 무능했어요. 그래서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총재정부 5인 중에 한 명이 다른 생각을 품게 돼요.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마침 대외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 유명한 사람이죠.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 나폴레옹이라는 젊은 장군이 엄청난 스타로 떠오르게 돼요. 일단 많은 병사들이 나폴레옹을 지지했겠죠. 나폴레옹의 전술만 따르면은 불리한 전쟁에서도 막 승리를 거두니까. 그리고 그 소식들을 아주 잘 활용해가지고 국내에 뿌립니다. 그 정보를 받은 많은 국민들이 야, 나폴레옹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나폴레옹 영웅이야.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죠. 자, 이 시민계층 중에서 일부는 나폴레옹이라면은 이 나라의 어려움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결국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권력을 차지하게 돼요. 이때 이제 이 나폴레옹이 들어오는 거를 반대한 어떤 시민계층도 있었겠지만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랑스의 구세주다라는 느낌으로 나폴레옹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 당시 나이 30살에 불과합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자, 요게 이제 1799년이고요.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있었던 게 1789년입니다. 그러니까 혁명 발발 10년 만에 결국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게 되면서 어떤 프랑스 혁명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나폴레옹이 지도자가 된 뒤에 어떤 정책을 펼쳤고 그 이후에 프랑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유럽은 또 어떻게 대응했고 하는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쭉 제 설명만 듣다 보니까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반드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교과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저한테 들었던 거를 한번 정리를 머릿속으로 해보시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또 밑줄도 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PPT 하단에 그 시기별로 프랑스의 당시 의회의 명칭을 다 적어놨거든요. 프랑스 혁명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다행히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게 이제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그 다음에 마지막 총재정부 이런 식으로 좀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그 시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순서를 이제 이야기로 기억을 하신다면은 공부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거나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요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놓겠습니다. 링크는 이제 댓글에 달아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